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철입니다. 지난 1월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은 작년 중국 인구가 14억 1175만 명으로 전년 대비 85만 명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출생 인구는 956만 명으로 106만 명이 감소를 했고 사망 인구는 1041만 명으로 27만 명 증가했다고 했죠. 이렇게 중국의 총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출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출생이 줄어든 직접적인 원인은 가임기 여성의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발표를 했죠. 작년의 예를 보면 중국의 15세부터 49세 사이에 가임 여성 수는 전년에 비해서 400만 명 이상 감소했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도 21세에서 35세, 그러니까 가장 출산의 가능성이 높은 시기에 가임 여성은 500만 명 이상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성 1인당 출산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사망자 수가 출산자 수보다 더 많아지는 이런 현상이 극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 인구는 세 번의 정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만들어지고 평화가 온 1958년도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베이비붐 세대와 일치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62년에서 73년, 약 10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가 또 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 베이비붐 세대가 자녀를 낳기 시작한 74년부터 80년 사이에 세 번째 정점이 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출산을 하기 시작하는 때였죠. 바로 이 시점에서 중국 당국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걱정했고 그 유명한 한자녀 정책이라는 인구 통제에 들어간 겁니다. 그 후 개혁개방과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중국 사회는 꼭 한자녀 정책으로 강요해서가 아니라 도시화가 진행이 되고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그에 따라서 생활이 바쁘고 또 각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게 좋다는, 하나 낳으면 된다고 이렇게 당연시하는 풍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 결과 상당 기간에 걸쳐서 중국의 인구 증가는 줄어들어 왔고 실제로 최근에 와서는 감소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국 당국은 이를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주된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본인의 호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지에 해당되는 지역을 벗어나서 실제로는 타지에 가서 일하는 타 지역 인구들이 2억 9천만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래 등록이 되어 있는 농촌의 지방정부와 이들이 현실적으로 가서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지방정부가 모두 예산을 많이 따고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서 더 혜택을 받기 위해서 양쪽 모두에서 이들을 자신의 인구로 계상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정책 담당 부처도 이를 안일하게 이런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중국 정부는 인구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다고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2020년 10년에 한 번 있는 인구 센서스를 하면서 실제 중국의 인구 상태가 드러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프랑스 미디어인 RFI는 이런 충격적인 인구 감소 상황에 닥쳐서 중국 당국이 침묵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놀랍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RFI는 중국 정부가 79년에 도입한 한자녀 정책을 2015년에 종료했다고 하면서 2021년부터 중국 정부가 세 자녀까지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했고 또 아이를 많이 낳도록 권장했다고 했죠. 그렇지만 한자녀 시대에는 출산율이 1.66명이었는데 줄곧 감소를 한 겁니다. 2021년에는 출산율이 1.15에 불과했고 2022년에는 1.08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서려면 출산율은 2.1은 되어야 한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의 출산율 무서울 정도의 숫자라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중국의 출산율이 여성 1인당 1.5명까지 증가를 하더라도 금세기 말까지 중국 인구는 7억 8,800만 명 정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했고요. 거기서 1.49가 된다면 세기 말까지 중국 인구는 절반인 7억 6,667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현재 출산율에 가까운 1.1을 가정하면 2100년까지 중국 인구는 5억 8,700만 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상하이 과학원이 예측치를 내놓았습니다. 2019년도 말에 인민대학의 인구통계학자 구버샹은 프랑스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인구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중국 정부가 경제적으로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걱정이 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대학의
루이지화는 인구 감소가 중국의 뉴 노멀이 될 것이고 중국은 경제개발 모델을 바꿀 준비를 해야만 한다고 말하기도 했죠. 또 중국을 상당히 시니컬한 눈으로 보고 있는 미국 학자 하얼 브랜즈 그리고 마이클 버클리 같은 사람은 2020년부터 2050년 사이에 중국의 노동인구가 2억이 감소할 거고 그 대신 노령인구가 2억이 늘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중국의 의료 및 사회보험의 재정 부담이 GDP의 10% 정도가 되는데 이게 30% 수준까지 상승을 할 거고 그러면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중국 경제는 폭망할 거다. 이런 식의 예측을 하기도 했죠. 저는 이런 인구의 감소가 큰 문제지만 특히 인구 구조의 변화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고 있죠. 작년 말까지 중국의 도시 인구는 전년 대비 646만 명이 증가를 해서 9억 2천만 명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농촌 인구는 731만 명이 감소를 해서 4억 9,100만 명이 될 것이라고 했죠. 아무튼 중국의 도시화는 지금도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죠. 중국 당국은 지금도 농민들에게 토지 유전 같은 그런 정책을 권유를 하고 호구를 줄 테니까 농촌을 떠나서 주변의 3선, 4선 도시로 가서 도시민이 되라고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또 노령화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15세 이하 인구는 2억 5,600만 명 정도 돼서 전체 인구의 18.1%가 됐고요. 중국이 생산 가능 인구라고 정의하고 있는 16세에서 59세 사이의 인구는 8억 7,500만 명 정도가 돼서 62%를 차지했습니다. 노령 인구 쪽을 보면 60세 이상 인구가 2억 8천만 명 정도 돼서 19.8%, 그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는 2억 978만 명으로 14.9%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21년에 비해서는 생산 가능 인구는 666만 명이 감소를 했고 60세 이상 인구는 1268만 명이 증가한 것입니다. 즉 노령화가 아주 급속히 가속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중국의 14억 인구 중에 18.9%가 60세 이상이고 이것은 2025년에는 20%, 2035년까지는 30%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노령연금, 기초연금 재정이 급격히 확충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기초연금 시스템을 손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인구 구조의 또 다른 문제로 성비 문제가 있죠. 중국의 성비 차이는 최근 들어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1년도 말 기준으로 중국의 남성 인구는 7억 2,300만 명 정도가 돼서 51.2%고 여성 인구는 6억 8,900만 명 정도가 돼서 그래서 전체 인구의 성비 차이는 1억이 넘었죠. 그래도 2012년에 비교해서는 0.2% 감소한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출생 인구의 성구조 측면에서 보면 성비가 108.3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으로 풀 수가 없는 거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죠. 짝을 찾을 수 없는 중국 청년들이 지금 수천만 명이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무엇인가 시급하게 손을 써야 되는데 코로나가 닥쳐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만 있는 중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 경제가 급속한 고령화, 생산성 증가 둔화, 높은 부채, 증가하는 사회적 불평등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수십 년간 중국의 국가 경제 성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싱크탱크인 로위 연구소의 롤란드 라자는 중국이 언젠가는 미국을 제치고 경제 규모 1위가 될 거라고 했는데 그 가능성은 한 단계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도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현장에서는 원하는 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는 직원난에 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 인력의 수급이 안 맞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실업자 지표 도시 근로자 실업률을 보면 통계가 나와 있는 작년도 11월까지를 보면 평균 5.6%입니다.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숫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을 보면 17.6%입니다. 3배 이상 높았죠. 중국 정부가 신규 졸업생을 고용한 기업들에게는 보조금도 지급하고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했지만 코로나로 도시가 봉쇄되고 수백만 개의 기업이 문을 닫았고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산했고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또 규제를 강화했고 사교육 부문에 대해서는 또 철퇴를 내렸고 부동산 기업들은 망해가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산업들에서 신규 고용은커녕 대규모 정리해고를 쭉 해왔죠. 이렇게 인구 감소로 전환된 중국에 비해서 인도는 인구가 계속 증가해서 금년 4월에 공식적으로 중국을 능가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 구조상에서 차이가 큽니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듯이 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인도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서 예상치를 보면 금세기 말까지 가는 중간에 인도의 65세 이상 인구가 중국보다 많아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전체 인구상의 비율로 보면 중국보다 훨씬 적죠. 다시 말해서 인도는 중국보다 이제 인구도 많지만 생산인구, 경제인구, 청년인구가 중국보다 훨씬 많은 젊은 국가이며 인구 대국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욱이 현재 인도는 높은 실업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구 절반이 30세 미만이고 매년 1200만 명이 시장에 진입해서 일자리를 찾습니다. 이것은 인도 정부에게는 매우 고민이겠지만 인도의 생산법인을 만들어서 진입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 들에게는 장점이 될 수 있죠. 저가의 노동력이 거의 무한에 가깝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전력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이런 관련 인프라 시설이 잘 제공된다면 당연히 새로 생산법인을 만들려는 그런 기업들은 중국보다 인도를 선택하겠죠. 여기에 생산 공장에서 많이 구하는 여성 노동자 쪽을 보면 인도의 여성 인력 취업 비율이 현재 중국의 절반 이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잠재적인 여성 근로자의 규모가 훨씬 더 큰 것이죠. 다만 인도 사회의 특징으로 중국과는 달리 농촌 인구가 대규모로 도시로 유입이 되는 그런 일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인도 국민들의 대다수가 외지로 가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 지역 간 문화 차이가 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역으로 도시 지역이 아니라 좀 주변 지역으로 가서 생산법인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해당 지역의 근로자나 인구가 급증하지도 않겠지만 급감하지도 않을 거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과 인도의 이런 인구 구조의 차이야말로 당장 눈앞에 있는 인구가 감소한다 증가한다는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인도 경제의 미래와 중국 경제의 미래를 차이지게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이제 경제 규모의 성장이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게다가 지정학적인 갈등도 뚜렷해지고 있어서 중국의 대체 국가로서 인도의 위상, 인도의 잠재성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겠죠. 이런 상황에 대한 중국 정부의 해결책은 뭘까요? 성공할 수 있을지는 정말 알 수 없지만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방향은 기술 혁신입니다. 바이든 정부와 서방이 공급망 분리 그리고 기술 제재를 강력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기술 개발과 기술 혁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중국의 노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은 중국의 산업 현장에서는 이미 인지가 되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도 작년에 사교육을 억제하면서 이 교육 분야 기업들에게 입시 교육을 하지 말고 직업 훈련 교육으로 전환하라고 그렇게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시를 전문으로 하던 기업들이 갑자기 직업훈련으로 전환할 것 같지 않죠. 교육 목적, 교육과정, 교사, 학생 뭐 하나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우리에게 잘 인지되진 않았지만 중국의 산업계는 자동화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중국이 숙련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렵고 노동 품질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자동화, 기계화 그리고 로봇의 도입이야말로 노동의 품질과 비용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국제 로봇 연맹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중국의 산업용 로봇 설치는 10.7배 증가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2위인 일본이 68% 증가, 3위인 미국이 67% 증가, 4위인 독일이 20% 증가, 그리고 한국이 오히려 10% 증가했습니다. 정말 큰 차이죠. 2021년 기준으로 중국은 전 세계 설치된 로봇의 52%를 자국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2위인 일본이 9%, 3위인 미국이 7%였죠. 그리고 한국은 그 다음으로 6%였습니다. 산업용 로봇의 숫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2021년 데이터에 따르면 공장 노동자 10,000명당 산업용 로봇을 얼마나 도입했나 이 비율에서 중국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놀랍게도 1위는 한국이었죠. 그러면 중국이 이런 로봇 또는 자동화 이쪽 분야에서 얼마나 발전했을까요? 하이테크인 로봇 기업을 보면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없죠. 그렇지만 간이 자동화, 소규모 자동화, 그리고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 기업들의 자동화는 중국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죠. 전폭적인 지원이라 하면 보조금을 그렇게 준다는 겁니다. 산업용 로봇보다 좀 작고 간이 자동화 같은 데 쓰이는 그런 로봇을 서비스 로봇이라고 부르는데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산업용 로봇보다는 조금 덜 정교하죠. 2021년도 기준으로 이런 서비스 로봇이 주로 쓰이는 분야는 물류, 접객업, 의료보건,
농업, 그리고 검사, 유지보수 등이었습니다. 21년 기준으로 전년 대비 서비스 로봇의 판매는 37%가 증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업용 로봇 설치 증가율은 31%보다 높았죠. 로봇 연맹의 데이터에 따르면 서비스 로봇 제조 회사는 수백 개가 있는데 그중 70% 이상이 직원이 200명이 안 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로봇 기업들도 미국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은 중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정부는 지정학적인 패권을 위해서든 국내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든 경제에 닥치고 있는 장애를 해결하기 위해서든 국민들의 민생을 해결하기 위해서든 이제까지 해오던 접근 방식과는 다른 혁신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정책, 발표하고 있는 정책은 과거의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번 스위스 다보스에서 류호 부총리가 중국이 돌아왔다, China is back 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이죠. 이 거대한 과제를 중국이 과연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의문을 가지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국가적인 스케일의 문제는 아니지만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 중국의 자동화, 로봇화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중국의 인구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지를 관찰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